이감 시즌 1의 첫 모의고사가 여러분들 이제 배부 받았을 겁니다. 표지가 요거잖아요. 요거 푸는 친구들이 꽤 있을 텐데 이제 이감 모의고사에 나온 지문 하나와 수능 지문을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설 모의고사를 끼고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가장 필수적이고 최고의 공부는 사설의 기출화입니다. 이 사설 모의고사가 왜 이렇게 나왔지? 아, 평가원에서 이렇게 냈기 때문이야. 이거를 제가 옆에서 좀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갈래별로 가르치는 강사고 갈래별로 행동적인 이해가 있어야 시험장에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항상 주장하는 강사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봐봐요. 그러니까 오늘 같이 볼 지문은 이륙수능의 사회지문, 담보와 보증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륙수능의 사회지문이 이랬어서 이감의 사회지문, 부가가치세 지문이 이렇게 나왔구나를 딱 연결을 해드릴 거예요. 일관된 독해가 가능하다는 거를 그 일관된 독해를 사설로 더 연습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둘 다 사회지문이고요. 사회지문이기 때문에 사회지문 들어갈 때 정해진 행동, 일관된 행동, 일관된 독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뭐였을까? 분류입니다. 다시 제 평가행동 이론 4주차 들은 친구들은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번에 배웠잖아. 그치? 현강이든 오르비 인강 수강생이든 이거 이번 주에 배운 건데 다시 사회지문이라서 분류하면서 읽어야 돼. 이해되죠? 아, 왜? 이륙수능이 이렇게 나왔고 이전에 평가원에서 냈던 사회지문이 다 그랬고 그러면 이감에서도 똑같이 수능에서 요구했던 그 사회지문에서 필요한 분류의 행동을 다른 요소로, 다른 소재로 바꿔서 냈을 뿐입니다. 요거 제가 다 증명해 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뭐 먼저 할까? 아, 그래도 수능 먼저 한번 봐야죠. 그렇죠? 아이, 그래도 아무리 제가 이감을 좋아해도 아무리 내가 대가리 깨져도 이감을 선호하는 편이더라도 그래도 수능이 먼저죠. 기출이 먼저입니다. 자, 가볼게요. 이륙수능입니다. 요거 N수생분들은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요? 아, 원래 자기가 본 수능 시험이 가장 기억이 안 나는 편이긴 한데 그거 이해합니다.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륙수능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가볼게. 평행론 들으신 분들은 그냥 복습 겸 한 번만 더 보세요. 자, 가볼게요. 그러나 물리 해석으로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면 요건 첫 문단 아닙니다. 이전 문단이 있었고요. 물리 해석이라는 것은 문장의 논리 해석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문장의 논리 해석으로 그 내용을 뭐 문장의 내용이겠죠. 그렇죠?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면 그것이 사용된 맥락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는 체계적 해석,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는 역사적 해석 등의 해석 방법. 자, 내가 뭐 하라 그랬죠? 사회지문은 무조건 분류하면서 가는 거야. 시험장에서 어떻게 읽지 독해 방법을 고민하는 순간 늦었습니다. 높은 등급밖에 절대 못 받아요. 힘들어요. 이거 보는 순간 뭐 하고 싶어요? 역시 사회지문이라 뭐 시키네? 분류시키네. 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 오케이. 아, 일단 이 지문은 초반부터 분류시켜. 뭐하고로? 체계적 해석이 먼저죠. 체계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으로 분류시켜. 오케이. 그래서 4번에 1번 보세요. 가는 법조문의 의미 해석 방법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해석 방법, 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 분류했죠. 선지에선 구분한다고 얘기하네요. 물론 나지문은 더 읽어봐야 합니다. 여기가 가지문이고 뒤에 나지문도 있어요. 같이 볼 건데 나지문에서 보증계약에 관한 규범의 주요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고 하는데 열거시켰으면 또 뭐 시켰을까요? 분류시켰겠죠. 실제로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번에 나는 안 읽었지만 초반에 나온 그 가에 대한 이 선지마저도 구분해서 읽었죠? 분류하셔서 읽었죠를 물어보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해되죠? 실제로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단입니다. 아이고, 담보란 게 나오네요. 여러분 팁 하나 더 드리자면 법은 어때야 돼요? 명료해야 됩니다. 명료해야 지키든 말든 하죠. 법을 다루는 즉 사회지문은
정의가 명료해야 돼요.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정의는 끝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사회지문이라 그래. 법을 다뤄서 그래. 알겠죠? 담보는 유상계약의 맥락에서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 담보는 뭐예요? 값어치를 보장하는 거예요. 저는 가치 보장이라고 제 나름대로 번역을 해놓겠습니다. 스스로 나름대로 단어를 정의를 번역하는 능력 너무너무 중요해요. 수능 국어에서. 자, 계속. 유상계약이란 또 유상계약이라는 정의가 던져지네요. 유계라고 쓸게요. 귀찮아서 그런 거 맞아요? 아, 죄송합니다. 자, 그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뜻한데요. 아, 대가를 주고받는다. 저는 대가 교환이라고 번역하겠습니다. 요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죠? 자, 계속. 유상계약의 일종인 매매계약에서 목적물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있던 하자 때문에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매도인은 그 하자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든 담보 책임을 져야 된대요. 아, 이제는 담보 준 이유가 있었네. 뭐까지 갑니까? 담보 책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쫑쿠를 샀어요. 두쫑쿠를 매수했는데 근데 그 두쫑쿠를 파는 사람, 매도인, 두쫑쿠 파는 이 카페 사장이 누가 먹던 두쫑쿠를 팔아버렸어. 그럼 여러분 그거 환불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죠? 좀 더 가볼까? 그 책임의 내용은 손해배상이 자 느낌 오잖아. 내가 사회적 뭐 하라 그랬어요? 분류하라 그랬죠. 원칙 주면 뭐도 줘야 돼? 예외 줄 것 같죠. 봐봐, 여러분 이미 내재돼 있다고.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데 그거를 수능에 가용할 수 있는 행동으로 체화시키지 않아서 그 본능을 일깨우지 않아서 그래서 국어 점수가 안 오를 뿐이에요. 본능화하시면 됩니다. 특정 문장, 특정 갈래에서 이런 걸 해야 되네. 그게 본능화 체화되면 이제 정말 점수 폭발할 거라고요. 저는 계속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원칙 있네? 그럼 예외 나올 거야. 어쨌든 원칙 나왔으니까 분류 시작하십시오. 가볼게요. 손해배상이 원칙이래요. 아, 손배라고 쓸게요. 책임지는 방법은 손해배상이 원칙이야. 만약 하자로 인해 누가 베어먹은 걸로 인해 매수인이 사는 사람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파기하고 대금 환불을 청구할 수도 있다. 아, 그럼 여러분 뭐 해주는 것도 있는 거예요? 환불해주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근데 혹시 여기서 선생님이 환불의 방법은 결국 계약 파기네요. 그러면 손해배상의 방법은 파기는 아니라는 얘기네요. 계약이 유효하다라는 얘기네요. 너무 잘했어.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몇 달 안에 아니 한두 달 안에 1등급 찍을 거라고 전 장담합니다. 그런 생각을 한 친구.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다시 진짜 잘했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했으면 댓글로 달아줘. 내가 칭찬해 줄게. 내가 하트 박아줄게요. 자, 계속. 그래서 그러면 이거네. 담보 책임은 둘 중 하나 뭐야? 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해주던가 아니면 뭘로 책임져요? 그냥 파기하고 환불해 주는 걸로 책임지는 겁니다. 아, 우린 뭐를 분류했어요? 책임 방법을 분류했어요. 그래서 담보를 읽은 거네. 이해되죠? 좋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하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분류돼야죠. 분류해야지. 우리 지금 뭐 읽었어? 책임의 방법을 읽었잖아요. 이번엔 뭐 읽었어? 책임을 안 줘도 되는 방법을 읽었잖아요. 아, 이거네. 와우. 3개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 동안 해놓으면 이런 걸 수능 가서 할 수 있다고. 유려하게 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계속 내가 말하지만 내가 언젠간 이해할 수 있겠지. 언젠간 이런 글이 읽히겠지 하면서 세워라 내워라 글만 주구장창 이해만 하려고 하는 그 맹목적인 이해에 기대서 가면은 수능날 된다는 보장 이게 수능날 진짜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게 먹히는 친구도 있어요. 되는 친구도 있는데
안 되는 친구는 1년을 써도 2년을 써도 안 될 수 있다고.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동 거리는 거예요. 배울 건 배워야 돼. 우리는 독후감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시험 보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좋습니다. 요렇게 읽었으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아, 진짜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5번. 정답 4번만 보죠. 지금 우리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유상계약에서의 담보, 그쵸? 이거잖아? 우린 담보 읽은 이유가 뭐예요? 책임지는 방법을 배우기도 하고 책임 안 져도 되는 경우를 보려고 한 거기도 하죠. 당사자 간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하는 의미로 해서, 그쵸? 가치 보장 맞아요? 가치 보장. 그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계약이 바로 체결됩니까? 그리고 다시 값어치가 일치해야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다시 담보를 왜 읽었어요? 책임지는 방법을 보려고 읽은 거죠. 즉, 이 담보 해석의 근거, 담보 해석의 목적이 값어치가 일치하냐 아니냐로 계약이 체결되게끔 합니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담보는 책임져야 돼. 가치 보장을 위해서 책임져야 돼. 근데 그 책임 방법이 뭐였어요? 파기하지 않고서 손해배상해 줄 때랑 파기하고서 환불해 줄 때랑 이 두 개를 읽었죠. 계약 체결 때문에 읽었냐고 지금. 아니 담보를 지금 계약 체결 때문에 읽었어? 아니에요. 책임지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우린 읽었어요. 그 방법에 계약 파기, 계약 체결되지 않는 케이스, 그런 분류도 있었기 때문에 마냥 담보를 계약 체결을 위해서 나온 겁니다 라고 할 수 없다고요. 이해되죠? 이거 읽어냈으면 이렇게만한 얘기가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뒷문장 다 틀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파기하는 방법, 계약을 파기해버린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도 우린 책임으로 읽었어요. 이해되죠? 너무 부족한 설명이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 4번입니다. 괜찮죠? 또 좀만 더 가볼까? 보증이란. 이번엔 보증도 나와요. 이거 보이려나? 여기다 쓰겠습니다. 보이겠죠? 뭐. 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채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때 원래 채무자를 주채무자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보증인이라고 할때요. 그러면 일단 보증은 뭐야? 채무 대신 이행이야. 법이라서 정의가 뚜렷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방금 뭔가 나뉘지 않았어요?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나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 채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2명이야. 원래 주채무자. 그다음 또 누구? 보증인, 대신 이행해주는 사람. 괜찮죠? 자, 계속.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주채무,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라고 한대요. 말 그대로네요. 주채무자의 채무는 주채무야. 보증인이 지켜야 되는 채무는 보증채무야. 오케이. 좋습니다. 요렇게까지. 자, 계속 갈게요. 보증은 담보 기능을 수행하므로 가치 보장. 그럼 여러분 모두 따라야 돼요. 우리 뭐까지 읽었어? 담보할 수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계약 체결시키는 게 아니라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은 책임질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보증도 뭐야? 책임질 수 있어야 돼. 아마 그런 생각이 딸려왔을 거라고요. 분류하면서 잘 읽었으면. 자, 계속. 주채무가 소멸되면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된다. 그럼 이거네. 얘가 없어지면 얘도 없어진다는 이유는 뭐예요? 책임질 게 사라졌다는 얘기죠. 나이스. 이런 상황이지. 좋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자,
보증이 성립하려면 채권자와 보증인을 당사자로 하는 보증계약이 필요하다. 다시. 채권자와 보증인을 당사자로 하는 보증계약. 그러면 이제 보증계약도 나오는데 보증계약 또 여기서도 분류하려고 했다. 너무 잘했어. 계속 의심하셔야 돼요. 사회지문은 의심의 연속이야. 계속 의심해야 돼. 이것도 분류돼야 되는 거 아닐까? 이것도 분류하는 거 아닐까? 계속 의심하라고. 알겠죠? 다시 채권자와 보증인을 당사자로 하는 보증계약. 채권자, 보증인. 자, 보증계약은 보증인에게만 채무를 발생시키므로 유상계약이 아니다. 자, 보증계약은 뭐랑 다르다 그랬어요? 뭐가 아니래? 유상계약이 아니다라고 했죠. 여기서도 혹시 이것도 분류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의심한 친구 너무 잘해서 이건 진짜 댓글 써놔. 내가 진짜 칭찬해 줄게. 보증계약이 있으면 무슨 계약도 있는 거야? 유상계약도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 조금 더 넓은 데다 쓸게요. 여러분 이거 지워도 되지. 이거 지워도 되죠. 자, 아까 유상계약에서의 담보의 책임 여기다 써놓은 거잖아. 여기 썼던 이 책임은 누가 직접 책임지는 거였어요? 매도인, 판매자가 직접 책임지는 거였죠. 이미 썼던 거 있었지만 이 책임은 누가 직접 지는 거야? 책임 있는 사람이 직접 지는 거죠. 둘 중 하나였잖아. 뭐 손해배상해 주거나 또 뭐 환불해 주거나. 근데 보증계약은 누가 있어요? 대신 이행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거네. 보증계약은 대신 이행해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계약이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유상계약이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요 버전에서 유상계약은 누구와 누구의 문제라고 해야 돼? 당사자, 누구, 채권자, 빚 갚아라, 채무자, 빚 갚겠다, 요거였네요. 와. 그래서 우린 사실 이 지문은 뭐를 읽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계약의 종류를 읽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지문부터 유상계약의 빌드업을 시작해낸 거야. 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유상계약 쪽은 서로의 문제인 거야. 책임질 사람 끼어들 거 있어 없어? 없어. 보증계약은 대신 책임져 준 사람이 끼어든 거야. 낭만적이죠. 죄송합니다. 얼마면 되는데요? 우리 애기 얼마면 되는데요? 약간 이런. 죄송합니다. 자, 이해돼? 기업벌 마무리. 이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의 보증의 대가를 지급하기라는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더라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다시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의 계약이 있었다고 쳐도 우리가 읽은 계약의 종류는 딱 두 개입니다. 유상계약, 보증계약이죠. 즉 보증인과 주채무자 서로 체결한 계약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보증계약과 유상계약만 아는 거고 주채무자, 보증인 서로 체결한 계약은 알 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억은 이거예요. 야, 보증인아, 너 나 대신에 보증 서주면 1,000만 원 줄게. 이런 계약을 성립시켰더라도 우리가 읽은 계약은 두 개밖에 분류가 안 돼. 유상계약, 보증계약밖에 안 된다고요. 이해되죠? 이 유상계약에서 파생된 게 보증계약이에요. 왜? 보증 서주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그럼 유상계약에서 파생된 이 보증계약은 누구와 누구의 문제야? 이제부터 채권자, 보증인의 문제야. 아름답죠? 6번의 정답 2번이거든요. 보세요. 보증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왜? 보증계약은 누구와 누구? 채권자 보증인밖에 없는데 정답 2번이에요. 이해되시죠? 최고.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할까? 너무 길어지는 것 같긴 한데 요거 하나만. 여러분 진짜 공부하러 들어온 사람인 거 알아요, 여러분들. 막 이상한 유튜브에 10분짜리, 뭐 5분짜리, 10분짜리, 15분짜리 그 짤막한 그 뎁스 얕은 영상만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공부하러 온 친구들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설명 더 이어가겠습니다. 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주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보증인에게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강제집행 대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채권자에게 증명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 의심해. 사회는 뭐야? 분류라고. 거절할 수 있을 때가 있으면 언제도 있을까? 그렇지. 거절할 수 없을 때도 있겠죠. 이거지. 체화됐네. 그러니까 이건 이거예요. 보증 섰어. 그래 알겠어. 보증 서줄게. 보증 섰는데 돈 원래 일단 갚아야 되는 건 누구야? 얘가 일단 갚아야죠. 지 빚인데. 근데 맨날 스포츠카 새로 사고 막 명품관 가서 명품 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 빚은 갚을 생각도 없이. 그래가지고 얘가 괘씸해 안 괘씸해? 존나 괘씸하죠. 그래서 만약에 채권자가 얘한테 야 너 대신 갚아 라고 할 때 채권자님 이 새끼 요즘에 스포츠카로 바꿨던데요? 제가 그거 증명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거절할 수 있어. 그럼 이제 어느 계약으로 다시 돌아가요? 이 계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자, 근데 그러나 쎄해요 벌써. 보증인이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연대보증 특약. 여러분 진짜 보증은 서면 안 됩니다. 이래서 볼게요. 보증계약에 포함될 수 있대요. 이러한 특약을 한 보증인인 연대보증인은 채권자가 곧바로 주채무 전액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없을 때가 나왔죠. 오케이. 그러면 보증인은 거절할 수 있을 때가 있는 거고 거절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분류됐네요. 또 이게 우연이야? 여러분 이게 다 우연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읽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알겠지? 자, 그러면 7번에 5번.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을 읽었던 이유는 우리는 거절할 수 없을 때까지 읽어서 저렇게 타겟팅이 된 거죠. 자, 어쨌든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그 채권이 실현되면 더 이상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이 정답의 근거는 사실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나왔습니다. 어쨌든 분류된 정보에서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긴 한데 여러분들 선생님 이거 여기 분류 잘 시켜놨는데 좀 아까운데요? 자, 우리가 지금 몇 번부터 몇 번 풀었냐면 4번부터 7번까지 풀었고요. 수능에서 이 질문 세트는 9번까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몇 번 남아요? 8번, 9번 남죠. 근데 9번은 어차피 어휘 문제야. 이건 나가리. 8번 보기 3점이거든요. 남은 거 어디서 물어볼까? 여기서 물어봅니다. 여기서 물어봐요. 어쨌든 분류해놨어야 돼. 알겠죠? 8번 문제 풀 때 여기가 무조건 필요해요. 이 분류가. 근데 8번을 풀기에는 지금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이건 패스할 거고 어쨌든 느낌 오시죠? 그냥 평가원이 내는 사회 질문은 뭐야? 그냥 분류야. 알겠지? 그럼 우리 이제 뭐해? 이감 꺼내세요. 자, 4번, 9번 요거 그냥 여러분들 이게 판서가 안 겹치나 볼까요? 안 겹쳐. 좋습니다. 저는 그냥 2026 수능 판서 그대로 남겨두고 여기 보세요.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내용은 달라요. 소재는 다르지만 이것처럼 분류하면서 가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감이 이륙 수능을 모델링해서 여러분들 또 훈련시키려고 최근 트렌드 또 주입시키려고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증명해드릴게요. 이감 저는 그래서 진짜 사설 모의고사 무조건 원탑 뽑으면 무조건 이감이에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국어는 곧 죽어도 전 이감이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 받은 거 나 1절 없어. 나 진짜 1절 없어요. 이감한테 받은 거. 자, 가보겠습니다. 저 돈 많아요. 그런 거 안 받아도 됩니다. 자, 죄송합니다. 가볼게요.
부가가치라는 개념을 줬죠. 이감 시즌 1 1차 예비평가 4번 9번 세트하고 있는 거예요. 부가가치라는 걸 줬고, 그래서 실제로 초반 문단에서 누구랑 누구 나눠서 줍니까? 납세자랑 담세자 줘요. 아까 누구랑 누구 나눈 것처럼 채권자 보증인, 주채무자 보증인, 채권자 채무자 나눈 것처럼 이번에는 또 분류하는 감각으로 인물을 특정인 사람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 소재가 없지 않을까? 부가가치세 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납세자, 사업자입니다. 이거 물건 파는 사람이 납세해야 하는 건데, 근데 결국에는 실제 부담자는 누구예요? 담세자예요.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VAT 들어봤어요? 부가가치세 10%? 부가가치세부터요 라는 말을 한 번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우리 소비자는 부가가치세 내야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거 있고 안 붙는 품목이 있어요. 보통 약간 뭐 호텔 아니면은 약간 엄청 사치제 이런 거에는 VAT 부가가치세가 붙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 제가 호텔을 예약을 했어요. 1박에 100만 원이야. 그럼 난 호텔에 100만 원만 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110만 원 내야 돼요. 이게 이감의 이 부가가치세 설명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납세자가 내야 되는 세금을 사실상 가격에 포함해서 대신 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법이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다시 납세 의무가 있는 건 사업자야, 판매자야, 알겠지? 근데 실제로 부담한 사람 누구라고? 소비자라고요. 이걸 5번에 2번에서 낸 거잖아요. 여러분 5번에 2번 가봐. 소비자들은 정부가 고지하는 금액만큼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할 의무가 있다. 소비자들이 납부하는 게 아니라 부담하는 거고요.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건 납세자입니다. 이 정보를 섞어서 내버렸어요. 이해되시죠? 아이디어 좋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이 분류를 안 해놨다면 또 눈으로 가서 찾고 앉아있고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올해는 진짜 바뀌어야죠. 그럼 내년에 이감 또 2028 이감 막 시즌 1 막 이러고 하고 있을 거야? 아니죠? 좋습니다. 자, 계속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납세자가 어떻게 납세하냐? 그러니까 어떤 로직으로 이게 계산이 되는 거냐를 보여주죠. 매입세액 공제 방식이고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라는 개념을 두 개를 딱 던져주고 당연히 분류의 감각으로 사회지문을 대하는 친구들은 이것도 분류해서 보려고 했을 거예요. 왜? 계약의 종류, 유상계약, 보증계약. 공제 방식 중에 필요한 두 개념, 매출세액, 매입세액. 이거라니까. 사회지문은 이거예요. 그냥 여러분 1년 동안 이렇게 연습하면 돼. 자, 그러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예시까지 들어서 설명해 주죠. 매출세액은 만약에 매출이 90만 원이라면 여기다 10% 때린 9만 원이라고 하고요. 매입세액은 X가 Y로부터 얼마나 써서 갖고 왔냐, 얼마를 주고 갖고 왔냐. 60만 원을 주고 갖고 왔다? 거기에 10% 6만 원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빼서 매출세액은 9만 원, 90만 원에 10% 9만 원, 60만 원에 10% 6만 원. 두 개 빼라고 해서 결국 3만 원 남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 3만 원을 X가 부담해야 되는 건데 그 3만 원까지 어디다 포함시킨 거예요, 이미? 이미 이 소비자한테 다 전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Y는 6만 원을 나라에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X는 3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게 다 누구한테 전가된 거야? 실제 소비자한테 전가돼요. 그래서 실제 소비자는 90만 원짜리 물건을 살 때 90만 원을 내는 게 아니라 90만 원의 10% 9만 원을 더 얹어서 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물건 가격이 99만 원이 아니라 물건 가격은 90만 원인데 이제 거기서 내야 될 세금을 더 얹어서 낸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자들이 낼 세금을 얹어서 준다는 거죠. 90만 원에 10% 9만 원 얹어서 99만 원을 내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딱 이런 느낌이에요. 선생님 세금을 약간 돌려막기 하는 느낌? 맞아요. 생산자한테 약간 덤탱이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계속 가보시죠 우리. 그래서 여러분 4번에 5번.
상당히 잘 냈습니다. 4번에 5번은 당연히 가나지문을 이제 여러분 같이 나지문까지 봐야 되는데 요거는 미리 볼게요. 가지문 4번에 5번. 가만 봐. 가는 특정 조세의 세액이나 부담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요거죠. X와 Y의 예. 그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가지문 안 끝났어야지. 공제 방식을 또 분류합니다. 매입세 공제 방식과 거래 공제 방식이 있는데 서로 결국 구하는 값은 틀리대요, 같대요? 서로 같대요. 근데 매입세액 공제 방식은 부가가치를 구하지 않고 뭐를 구해요? 오히려 매출세액을 구하고 매입세액 구하고 그 뺀 값을 내라고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래액 공제 방식은 그냥 부가가치 바로 구해버려요. 매출액 마이너스 매입액의 10% 그냥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서로 값은 다르진 않는데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얘는 뭐가 가능하다? 추적이 가능하다는 거죠. 탈세를 감시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어서 이제 매입세 공제 방식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6번 문제 이건 쉬운 거거든요. 잘 봐봐. 6번에 1, 2, 3은 고를 겁니다. 4, 5번은 골랐으면 솔직히 이건 좋은 거야. 풀다 좋은 거야 진짜. 근데 어쨌든 1, 2, 3까지는 갈 텐데 1, 2번의 니은의 1, 2번을 은근히 헷갈려 하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매입세 공제 방식에선 부가가치 계산 안 해요. 아니 다시 매입세 공제 방식은 아까 뭐라 그랬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다 그랬지. 누가 갑자기 이거 매출액 마이너스 매입액해서 10% 때린대. 아니야.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6번에 1, 2번이 살아남고요. 결국 디귿은 거래액 공제 방식은요. 어차피 이거잖아요. 90만 원 빼기 60만 원이면 30만 원이고 30만 얘네 입장에서 30만 원에 10% 곱하면 0.1 곱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몇이야? 3만 원이죠. 그래서 6번의 정답 1번이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요 정도 계산은 그리고 평가원에서 요구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알겠지? 자, 계속 가볼까요? 공제 방식 분류를 받고 6번의 정답 1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지문 넘어갑니다. 나지문에서 이제 공평성 얘기를 해요. 공평성이 두 가지 공평성이 또 분류됩니다. 마치 아까 해석의 종류가 뭐와 뭐로 분류돼요? 체계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으로 분류되는 것처럼 공평성이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지금. 그쵸? 자, 계속 수평적 수평적 공평은 누구나 균등하게 모두 다 5%, 모두 다 3%, 뭐 이런 거고 수직적 공평은 소득 수준에 비례해서 세금을 낸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언뜻 보기는 이게 진짜로 공평해 보이지만 그러니까 상대적 공평이라는 걸 아시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역진성의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많이 버는 만큼 예를 들어 내 소득이 막 1000% 늘었어. 근데 소득이 1000% 늘었다고 해서 소비가 1000% 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여러분? 없죠. 정비례하게 는다는 보장이 없죠. 없단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세금 누가 내왔어요? 세금 누가 내왔습니까? 소비자가 부담해 왔거든요. 이 물건 가격만 내는 게 아니라 이 생산자들이 납세자들이 내야 될 세금을 우리가 물건 가격에 얹어서 계속 내왔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쉽게 생각하면 돼요. 적게 버는 사람이 부담이 많이 올까? 많이 버는 사람이 부담이 많이 올까? 적게 버는 사람한테 부담이 많이 간다는 게 이감지문의 논리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1000만 원 쓰는 사람이 소비를 990만 원을 할 때랑 1억 버는 사람이 소비를 6천만 원 벌 때랑 누가 더 소득 비율로 따지면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부담하고 있는 거죠? 비율로. 1000만 원 버는데 990만 원 쓰는 애가 비율상으로 더 많이 부담하는 거죠, 세금을. 아니 소비할 때 세금이 얹어진다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물론 1000만 원 버는데 990만 원 쓰는 놈 미친 새끼지만 너는 좀 혼나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지만 이해는 되시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이게 역진성이 발생한다. 적게 버는데 세금을 부담하는 비율은 더 커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좀 약간 극단적 예시가 나오긴 했지만 이감에서 자 그래서 면세 제도를 하자. 그러면 세금을 면해주자. 면세 제도를 운용해 보자 하면서 면세 제도도 또 분류가 됩니다. 여기를 읽어냈어야 돼요. 면세 제도가 효과가 있을 땐 소비자가 직접 소비할 때고
효과가 없을 때는 언제야? 소비자가 간접 소비할 때죠. 이 간접 소비할 때라는 게 뭐예요? 만약에 진짜 그냥 뭐 예를 들어 그냥 두쫑쿠 그냥 중간 상인 다 없앴다 쳐. 그냥 그 자리에서 두쫑쿠 만들었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자기 스스로 몽땅 다 만든 두쫑쿠를 1,000원에 팔아 예를 들어. 그럼 그 1,000원이 면세제도가 적용된다면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그 두쫑쿠를 소비하겠고 그 소비하는 1,000원의 VAT 부가가치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세금을 없애자라는 게 면세 제도인데 직접 소비할 때 근데 이제 지문에 뭐가 쫙 나오죠? 간접적으로 소비한다며. 즉 마지막 최종 판매자가 면세를 받는 게 아니라 중간 상인이 중간 사업자가 면세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면이 라는 전제가 깔리죠. 자, 그것 좀 읽어볼게요. 여기가 이해가 안 됐을 텐데 여러분들. 즉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효과 있을 때랑 효과 없을 때를 분류했어야 됐고 우리 이제 뭐 읽을 거예요? 효과 없을 때를 읽을 거예요. 자, 그래서 효과 없을 때 일단 먼저 면세 조치 그러니까 이거 먼저 우리는 이걸 봤어요. 왜? 이거 어디서 봤어? 이거예요 지금. 매입세 공제 방식을 먼저 봤어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자는 거죠. 면세 조치가 이제 지문에서 낸 거는 면세 조치 없었을 때입니다. 면세 조치 없었을 때랑 이제 뭐 다 읽어서 알겠지만 면세 조치가 있었을 때를 분류해서 여러분들 읽었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이거 지울게. 진짜 잘 읽었어야 돼요. 이게 특히 이게 나지문의 오른쪽 바닥 거기 요거 두 개를 분류해놓고 비교하면서 읽었어야 이해가 되는 건데 사업자 1단계 사업자 100만 원, 2단계 200만 원, 3단계 300만 원. 왜 이렇게 줬냐면 계산하기 쉬우라고. 왜? 어차피 1단계 사업자는 매입세 뺄 만한 게 있습니까? 아니 이거 다시. 1단계 사업자는 자기가 초반 이 기초 사업자인데 매입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원자재야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로 매출세액 10만 원 때려 맞고요. 그쵸? 이건 10만 원 내야 돼. 근데 어차피 이거 지가 내냐고. 아니라고. 전가될 거라니까. 이 10만 원 누구한테 전가돼요? 2단계 사업자한테 전가되잖아요. 그래서 2단계 사업자는 200만 원의 10% 매출세액 20만 원에서 이 매입세액 10만 원을 뺀 1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것도 전가시킬 거라고요. 누구한테? 3단계한테. 3단계 사업자는 자기 어차피 매출이 300만 원이니까 매출세액 10% 30만 원에다가 이거 전가받은 요 20, 요거 이렇게 오죠? 요거 이렇게 옵니다. 20만 원 이렇게 빼주면 얘도 10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10 해서 마지막엔 결국 얼마 나온다? 얼마가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30만 원. 아이고. 결국 최종 소비자는 300만 원의 VAT 10% 30만 원을 얹어서 줘야 돼요. 10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중간에 면세 조치가 있었을 때입니다. 이제 중간에 면세 조치가 있었을 때 가볼게요. 사업자 100 부가가치세액 10 내는 건 똑같아. 이건 똑같은데 지문에서 누가 면세 적용받았다 그랬죠? 2단계 사업자가 면세 적용받았다 그랬죠? 빨간색 보이지?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계속 사업자 2단계 사업자가 면세 조치 받았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원래는 세약이라고 돼 있네. 부가가치세에 10만 원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10만 원 신고돼야 됩니다. 납부해야 되고 나중에. 그 10만 원 어떻게 나온 거예요? 20만 원에서 10만 원을 빼서 나온 거죠. 즉 1단계 사업자로부터 저는 이만큼을 썼으니까 이 정도는 매입세액입니다. 제가 장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걸 썼습니다. 라고 해서 빼주는 개념이었는데 여기가 다 면세가 돼버리면 이거 적용 받아요 못 받아요? 20만 원에서 10만 원 뺄 수 있어 없어? 못 빼줘. 면세인데 세금 안 내도 돼. 여기는 세금 처리 안 해도 돼 라고 해버리니까 지금 결국에는 부가가치세액 10만 원 신고 못해요. 어차피 면세니까
10만 원 신고 못 한다는 것은 결국 매출세액도 못 따지고 매입세액도 못 따진다는 거잖아요. 이게 텅 비어버리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아니 10만 원 이미 이거 10만 원 어떻게 이거.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고 이 10만 원 요거 남고 그럼 3단계 사업자는요? 이거 사올 때 200만 원에 사온 거죠. 결국에 200에 사올 수밖에 없어. 220에 못 사와. 부가가치세 이거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3단계 사업자는 300만 원을 팔 땐 얘는 지금 면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는 면세가 아니기 때문에 300에 10% 얹은 330만 원에 파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 2단계 사업자로부터 저 매입세액이 있는데요 라고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빵원 빼지는 거야. 그럼 얘는 매출세액 30 오롯이 다 신고가 돼? 안 돼? 다 신고되는 거예요. 아까는 30에서 20 뺄 수 있어서 왜? 저 사업자로부터 비용으로 사온 게 있어요. 저 이거 장사하기 위해서 쓴 돈이에요. 이거는 빼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이제 얘기를 못한다고. 얘 면세사업자 돼버려가지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30 오롯이 그냥 다 내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사실상 세금으로 내준 건 40만 원이야. 근데 이제 이감에서 말하고 싶은 건 딱 요겁니다. 3단계 사업자가 낸 30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 원래는 10만 내도 되잖아. 근데 왜 30, 20이 왜 더해졌냐 봤더니 환수효과 2단계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서 매입세액을 뺄 수 있다 없다. 못 빼서 10만 원 일단 더 추가된 거고, 누적효과 뭡니까? 아이고 또 어차피 10 낼 거였는데 지금 2단계 사업자 때문에 20 내게 생겼고, 그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단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 10만 원을 이미 여기서 부담시킨 거기 때문에 요게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원래는 10만 원만 낼 수 있었는데 1단계 사업자의 10, 2단계 사업자의 10이 이 3단계 사업자한테 다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을 낸 거고 총 합쳐서 따지면은 40을 낸 거죠. 이해되죠? 원래는 30만 내면 되는 건데 10을 더 냈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덤탱이 있어서 3단계가. 그래서 요게 이제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로 나뉘는 건데 또 나뉘었어요. 또 나뉘었어요. 이 2016 판서와 이 이감의 이 지문을 보시면 확실히 나누는 게 많습니다. 분류가 많아요. 사회라서 그래. 모든 지문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사회라서 그래. 자, 그래서 8번의 정답 3번입니다. 이거 진짜 쉽게 풀리는 거거든요. 왜? 8번 보기 단위 보세요. 단위를 봐봐. 8번 보기 단위는 그냥 억이 된 거고 여기는 그냥 만 원이었던 거예요. 단위만 다르지 숫자는 똑같아 이거. 개념은 똑같아요. 그래서 8번에 3번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로 인해 추가로 징수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합하면 얼마였다고? 10만 낼 거 30 낸 거니까 결국 여기서 10 돼서 더 낸 거 여기서는 지금 20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이라고 그래야 되죠. 이거 단위만 바뀐 거라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8번에 3번도 분류 오릅니다. 환수효과에서 10, 누적효과에서 10을 갖고 왔으면 요거는 최소한 1천만 원은 아니라 2천만 원은 돼야 되는데 이 예시를 그대로 갖다 줬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결국 분류에서 시작해서 분류에서 끝난 지문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고. 알겠죠? 상당히 고능하고 상당히 공부할 게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감 모의고사를 풀 때 뭐를 생각해야 된다? 이게 기출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그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좋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게 최고고, 저는 이 공부를 6월 모의고사 이전과 그다음에 수능 이전에 각각 한 반을 만들 거예요. 그때 다시 제가 OT 영상 올리겠습니다. 모집 영상 올릴게요. 메가스터디 러셀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지금 이 갈래별 행동이 배우고 싶다. 선생님 사회는 저렇게 분류하면서 읽는 거군요. 다른 갈래는요? 이걸 배우고 싶다. 평행론 강추, 평가행동이론 강추합니다. 지금 이거 들어보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갈래별로 일관된 독해를 배우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배우고 싶은 친구들은 평가행동이론 꼭 수강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르비에서 인강 수강하실 수 있고요. 현강으로도 수강하실 수 있어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미친 국어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